빠방 하이. 오랜만에 돌아온 응답하라 1988 속 80년대 문화 경축. 먹고 살기 힘들었지만 행복했던 그 시절, 작은 것 하나에도 이웃끼리 나누며 정을 나눴습니다. 이 끝도 없는 반찬의 늪, 정환이네가 쏘아 올린 이 작은 샐러드가요, 밥 한 공기 깍두기로 늘어나더니 불고기로 업그레이드. 그 불고기는 다시 귤 한 무더기로 바뀌었다는. 요즘은 이런 이웃 문화 참 보기 힘들죠. 오늘은 덕선이 아빠가 좋아했던 꼬막의 이야기부터 유독 감자 반찬을 많이 해주셨던 이유까지 탈탈 털어봤습니다. 응답하라 1988 속 신기한 80년대 가정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따라 시끌시끌한 덕선이네 집. 알고 보니 아빠가 반찬 투정을 하고 있던 건데요. 라 감자조림에 감자국에 감자전에 감자샐러드에 활용점정으로 찐 감자까지 또앗. 이건 좀 참다 못한 아빠는 젓가락을 획 던져버립니다. 하지만 덕선이네 감자파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다음날 아침에도 또 그 다음날 저녁밥에도 배에서 감자 싹이 자랄 정도로 먹고 또 먹죠. 식량이 부족했던 1950년대에서 70년대엔 감자가 주식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귀한 쌀 대신 감자 두어 개를 삶아 허기를 채우기도 했고요. 도시락에는 감자밥에 감자 반찬을 싸우기도 했고요. 어쩌다 계란 후라이 하나 올라가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는. 하지만 참으로 퍽퍽했던 그 시절 감자, 특히 분질 감자의 대표격이었던 남작 감자는 밤감자라고 불릴 만큼 목을 턱턱 막히게 만들었는데요. 남작은 1876년 미국에서 육성한 감자 품종으로 식량 작물을 키우기 어려웠던 강원 산간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생산성이 높고 수확 후 가공 없이 삶기만 하면 끼니가 될 수 있어 서민들에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식량작물로 사랑을 받았죠. 그러나 남작은 병도 잘 들고 소출도 좋지 않아 농민이 오랜 기간 고생을 했다는 게 함정. 이후 80년대 들어서부터 감자 가공 산업이 발달하면서 병충해에 강하고 지역 적응성이 뛰어나고 수확량도 많은 다크호스 수미감자가 등장. 남작에 비해 단맛은 업, 삶으면 찐득한 느낌으로 퍽퍽한 식감은 다운. 늦여름부터 가을까지 수확할 수 있었던 남작 감자에 비해 사철 재배가 가능했던 수미감자는 순식간에 한반도 감자 지분율 1등을 차지했다는. 와? 분질 감자와 점질 감자의 특성을 동시에 갖춘 수미 감자는 대부분의 한국 음식에 적합했습니다. 그냥 쪄서 먹거나 으깨어 샐러드에 넣어 먹기도 했고요. 길쭉하게 썰어 볶음으로 먹거나 깍둑 썰어 졸여 먹기도 했고요. 바삭한 감자전으로 해 먹으면 다른 반찬 1도 필요 없었죠. 특히 감자국은 7, 80년대에 빼놓을 수 없는 국물 요리였습니다. 덕선이 엄마처럼 멸치로 국물을 낸 감자국과 고춧가루를 넣어 끓인 시원하면서도 얼큰한 감자국, 먹다 남은 감자국이 물리면 수제비 반죽 툭툭 뜯어 넣으면 이게 또 빠질 수 없는 별미였죠. 저도 감자 참 좋아하는데요. 오늘 꼭 감자 요리 해 먹어봐야겠네요. 집밥보다 남의 집밥을 더 좋아하는 덕선아빠 성동일. 정봉이네에서 밥 한 번 먹는 날에는 입이 귀까지 걸리는데요. 평소 집에선 맛볼 수 없는 십첩반상에 눈이 번쩍. 아내가 째려보든 말든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기 바쁘죠. 이 귀한 굴비 좀 보세요. 여기가 바로 지상낙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집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고작 김치에 김에 감자볶음 끝. 그냥 좀 잔말 말고 먹었으면 좋겠다만 투덜투덜 덕선아빠의 반찬 투정은 끝이 없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꼬막무침은 도대체 언제 해줄 거냐며 1콤보, 악처도 철하며 막말을 내뱉는 걸로 2콤보. 아주 난리도 아니죠. 그날 저녁 내심 미안했던 덕선 엄마는 진수성찬을 차려오는데 바삭한 고추튀김에 단짠 꼬막무침에 이에 감동한 덕선 아빠는 밥을 순삭하는 걸로 마무리.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떠오르는 이 음식, 바로 짭조름하고 쫄깃한 맛이 일품인 꼬막. 살이 통통하게 오른 꼬막을 부추와 함께 바삭하게 기름에 부쳐 먹기도 하고요. 꼬막을 잔뜩 넣고 비벼 먹는 꼬막 비빔밥은 말해 뭐해. 잔뜩 삶아놓고 실컷 까먹다 보면 껍데기만 잔뜩 쌓여있다는. 특히 덕선이 엄마와 같이 양념장 듬뿍 얹은 양념 꼬막은 밥도둑을 넘어 밥 강도 수준. 쫄깃한 꼬막살 하나씩 쏙쏙 빼먹는 재미도 있고 짭조름한 양념장은 집 나간 입맛을 확실하게 살려주죠. 먼저 꼬막은 붉은 소금에 빡빡 문질러 닦아줍니다. 씻어낸 꼬막은 끓는 물에 넣은 후 데쳐주는데요. 이때 한쪽 방향으로 저어가며 데쳐주는 건 포인트. 이후 꼬막 껍질을 한쪽만 떼어 접시에 올려놓은 뒤 고춧가루 듬뿍 넣은 비법 양념장을 얹어주면 완성.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요, 꼬막 자체가 워낙 손이 많이 가는지라 덕선 엄마도 반찬으로 올리기 꺼려하는 메뉴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을 걸쳐 국토의 2.5% 면적에 갯벌이 형성돼 있습니다. 특히 전남 보성군 벌교 갯벌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꼬막은 보성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로 자리잡기 충분했으며 실제로 1970년대에는 한 사람이 4시간 동안 꼬막을 캐면 무려 1톤의 꼬막을 채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1980년대까지만 해도 꼬막이 다량으로 서식해 어업인 소득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지구 방조제 건설 등 간척 사업과 고수원 등의 영향으로 인한 바다 환경의 변화로 현재는 꼬막의 생산량이 점차 줄어들면서 어가 소득에 큰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요즘은 쉽게 보기 힘든 꼬막 반찬, 갑자기 꼬막 비빔밥이 확 땡기네요. 아빠들의 유일한 일탈, 바로 술 마시는 날. 술도 그냥 술이 아닙니다. 바로 담금주인데요. 매실 잔뜩 들어간 매실주는 말해 뭐해. 새콤하고 달콤하니 아주 고주망태 되기 딱 좋고요. 귀하디 귀하게 모시는 인삼주는 한 잔만 마셔도 축 처지고 우울한 기분이 싹 날아간다나 뭐라나. 담금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자식들 안주 삼아 이야기하면 이게 또 아버지들의 낙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거의 보기 힘들지만 80년대에는 가정집마다 이 거대한 술병들을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팔뚝만한 삼산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약초들, 할아버지 댁 또는 술 좋아하는 어르신 집에서라면 10중 8구 이 담금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재료에 따라 어디에 좋다거나 하는 민감요법이 많아서 그런지 날마다 아버지들이 모여서 담금주 파티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실제로 과거 한국에서는 중류식 소주에 여러 재료들을 집어넣고 침출시키는 방식으로 담금주를 많이 만들어 먹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삼, 매실, 복분자 등이 많이 사용되었으며 각종 과일과 한약재를 포함한 수십 가지 재료들을 활용했죠. 신주단지 모시듯 마셨던 매실주는 1960년대에서 70년대까지 전국의 가정집에서 담가 마셨던 국민 담금주였습니다. 매실의 소화 촉진 작용 및 해독 작용에 뛰어난 효과로 식사와 곁들여 반주로 마시는 어른들이 많았는데요. 은은하게 올라오는 향과 달달한 맛은 둘이 술술. 워낙 맛이 좋았던지라 아무 생각 없이 마셔대는 경우엔 덕선아빠 꼴납니다. 제조 방법도 정말 간단했습니다. 매실과 술 두 가지만 있으면 오케이. 1년, 2년 기다리다 보면 어느샌가 깊은 색을 띠는 매실주가 완성되었죠. 하지만 그 많던 매실주는 1970년대 이후로 점차 모습을 감췄습니다. 1970년도 급격한 개발로 인한 공사로 인해 매실나무가 많이 사라지면서 가정집에서 매실주를 쉽게 찾아볼 수 없게 된 건데요. 90년대에는 다양주로서의 명맥이 지방을 제외하고는 모두 끊기게 되었다는.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았던 그 시절 담금주 역시 이런저런 마개조를 거쳤습니다. 라 보기만 해도 소름이 쫙 돋는 이 비주얼. 뱀, 진해, 정갈, 말벌, 개미, 심지어 쥐까지 모조리 술로 담가 먹었는데요. 관절염에 좋다느니 끊어진 허리도 이어준다느니 워낙 괴식인데다 몸에도 위험하고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어서 곡물로 담근 술을 공식적으로 식품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실제로 1980년 90년도 용문산 일대에는 유리병 단지에 담근 뱀술을 파는 땅꾼들이 많았다고. 좋은 술이 차고 넘치는데 굳이 뱀술을 마실 이유는 없는 것 같네요. 그 시절 비가 오면 생각나던 이 음식, 바로 부침개. 정봉이네처럼 산더미로 쌓아놓고 먹는 건 기본이고요. 빗소리를 들으며 부침개 한 입에 막걸리 한 잔이면 이게 바로 그 시절 행복이었죠. 파전, 부추전, 김치전, 녹두전, 부추전, 메밀전, 배추전, 넉넉한 기름에 바삭하게 부친 부침개는 남녀노소 더할 나위 없는 반찬이자 간식이었습니다. 이웃사촌과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부침개를 부쳐 먹기도 하고요. 고소한 부침개 냄새라도 나는 날에는 서로 반찬을 나누기도 하는 등 요즘은 상상도 못할 80년대의 정을 느낄 수 있었죠. 서로 바삭한 가장자리 먼저 먹겠다고 싸우던 건 국룰, 눅눅한 가운데 부분 먹는 건 왜 그렇게 싫었던 건지. 특이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우천시에 부침개의 수요가 급증한다는 것. 마치 짠 듯이 비라도 내린다면 부침개를 부쳐 먹었는데요. 실제로 여름 장마철에는 전의 주재료인 밀가루 등의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전 전문점 역시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하죠. 비 오는 날에 전을 부쳐 먹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재밌는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째, 부침개 부치는 소리와 빗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라는 설. 실제로 비가 떨어지는 소리와 전 부치는 소리의 주파수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먼저 전 부치는 소리, 이번엔 비가 떨어지는 소리. 어떤가요? 빗소리를 들으면 무의식 중에 부침개 부치는 소리가 연상되어 먹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는 썰. 일리 있는데. 둘째, 일조량이 줄어들어 밀가루를 찾게 된다는 썰. 비가 오면 일조량이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짜증이 나고 혈당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혈당을 올려주는 식품이 바로 부침개. 밀가루와 탄수화물이 우리 몸속에서 당으로 바뀌고 이 당이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고 하죠. 이 밖에도 부침개의 영원한 단짝인 막걸리 역시 비가 오는 날 가장 많이 판매됩니다. 여름 장마 때
때는 아예 부침가루와 막걸리를 세트로 팔 정도니 말해 뭐해. 비가 오면 막걸리라는 공식 기록은 1970년 한 신문 기사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 흘리던 농부들은 모진 육체 노동에 늘 힘들어했지만 비 오는 날만큼은 모처럼 일을 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쉬는 날에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노동주인 막걸리가 떠올랐고 비가 오면 막걸리라는 공식이 생겼다고. 뭐 어찌됐든 비 오는 날 부침개를 적당히 먹는다면 기분이가 좋아진다는 건 맞는 사실인 것 같네요. 오늘따라 긴장이 감도는 선우네. 알고 보니 귀하게 구해온 바나나 한 송이를 어떻게 먹을지 고민 중이었는데요. 이내 선우는 가장 큰 조각을 진주에게 건네고 나머지 조각난 부분을 엄마와 나눠 먹죠. 아니 고작 바나나 한 송이에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지만요. 실제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바나나는 접하기 힘든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1980년도 바나나 한 송이 가격은 무려 1kg에 7,000원, 바나나의 낱개 가격은 1,000원을 훌쩍 넘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비싼 거냐면 당시 월드콘의 가격이 300원, 치킨 한 마리가 4,500원, 소고기 1kg이 6,588원, 최저시급이 462원이었으니 당시 바나나는 15시간, 이틀을 꼬박 일해야 먹을 수 있는 금과일이었죠. 이처럼 금칠이라도 한 듯 값비쌌던 바나나는 1991년 수입 자유화 품목에 포함되며 본격적인 서민과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산 바나나가 국내에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하며 가히 한국은 바나나 천국이나 다름없었는데요. 1991년 4월 경제지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1월부터 3월까지 바나나 거래량이 무려 22,000톤에 달했다고 하니 말해 뭐해. 넘사벽이었던 바나나의 가격은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송이당 몇백 원대로 폭락을 하면서 쉽게 사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었죠. 이렇게 기존 과일이었던 바나나는 서민과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저도 바나나 참 좋아하는데요. 오랜만에 한 송이 사러 가야겠습니다. 알면 알수록 흥미로운 응답하라 1988 속 한국문화. 이번 영상 반응 좋으면 2탄 갑니다. 마무리. 아직 응팔 속 신기한 80년대 문화 몰아보기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서 봐 주사위.